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과학의 정설은 안녕하세요. UST 한국천문연구원 스쿨 손봉원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극단적인 존재 중 하나인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하면 많은 분들이 강력한 중력 때문에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지의 천체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는 막대한 질량 때문에 발생한 강한 중력으로 빛도 탈출할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냈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사실 아인슈타인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8세기 말 존 미첼이라는 아주 뛰어난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뉴턴의 중력 법칙을 기반으로 중력이 충분히 강하면 빛도 탈출할 수 없는 어두운 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블랙홀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는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그 주변의 시간과 공간, 즉 시공간에 영향을 미치며 이 시공간의 변화를 통해 중력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이 발표된 후 칼 슈바르츠실트라는 천문학자가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슈바르츠실트는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공간, 즉 특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수학적인 해답을 발견했죠. 흥미롭게도 아인슈타인은 슈바르츠실트의 연구를 보고 자신이 만든 이론에서 블랙홀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우주에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블랙홀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거대 블랙홀은 무거운 물질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중심부로 모여드는 현상에 따라 은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별이 붕괴해서 만들어진 작은 블랙홀들, 여기서 작다는 것은 백두산 정도 크기의 산이나 도시 정도의 크기를 가진 블랙홀을 말합니다. 이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점점 몸집을 불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관측에 의하면 초대 질량 블랙홀이 가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는 태양 질량의 약 100억 배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큰 의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과 블랙홀 병합 과정을 기반으로 계산해보면 블랙홀들이 지금처럼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심지어 수십억 배 이상까지 커지는데 우주의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 초기에도 이미 매우 질량이 큰 블랙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거대 블랙홀들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중력 현상이나 블랙홀 병합 과정에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블랙홀을 빨리 합쳐지게 만드는 어떤 지름길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블랙홀을 정의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바로 사건의 지평선과 특이점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한번 넘어가면 빛이나 광속을 가진 물체라도 다시 우주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을 한다는 것은 정보가 우리에게 도달해야 가능한 것인데 사건의 지평선 안쪽의 정보는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슈바르츠실드의 계산에 따르면 이곳은 부피가 없이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어떤 물리량이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양자역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이점이 실제로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주제는 한때 스티븐 호킹 박사와 레너드 서스킨트라는 저명한 학자 사이에서 30년간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호킹 박사는 초기에는 물질이 블랙홀에 떨어지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와도 충돌합니다. 오랜 논쟁 끝에 현재 과학의 정설은 블랙홀로 들어간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섞여서 해석할 수 없는 형태로 블랙홀의 증발 과정인 호킹 복사를 통해 우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과정을 관측할 수 있을까요? 즉 블랙홀 안쪽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한다는 것은 정보, 주로 빛의 형태로 정보가 우리에게 도달해야 가능한데 블랙홀의 강한 중력 때문에 사건 지평선 안에서 정보가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상상 속의 존재로 화이트홀이 있습니다.
이는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하는 것과 반대로 물질을 방출하는 천체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해 중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우주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물질이 방출되는 형태로 보이는 화이트홀은 우주에서 단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화이트홀은 우리 우주에 적용 가능한 모델은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블랙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로 찍힌 블랙홀 사진은 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블랙홀 영상이나 이미지는 다 가짜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들은 실제로 관측을 통해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상상과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블랙홀은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빛을 내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용히 있는 블랙홀은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20억 개의 천체를 관측했는데 블랙홀 후보는 겨우 3개만 발견했을 정도니까요.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는 순간은 주변의 물질을 활발하게 끌어들이며 밝게 빛날 때입니다. 이런 블랙홀을 활동성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이 빛을 밝게 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부착 원반입니다.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려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 물질들이 블랙홀 주변을 맴돌 때 마찰열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마치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이나 인공위성 잔해가 지구 대기와 마찰을 일으키며 뜨겁게 달궈지는 것과 같죠. 이 마찰열로 블랙홀 주변에 만들어지는 뜨거운 띠, 즉 부착 원반이 엄청나게 밝게 빛납니다. 이 밝기는 은하 전체가 내는 빛보다 더 밝을 수 있으며 이는 바로 활동 은하핵의 중심 엔진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론적 제트입니다. 부착 원반이 너무 뜨거워지면 물질이 양성자와 전자로 나뉘고 이 대전된 입자들이 블랙홀 주변에서 회전하며 강력한 전류를 생성합니다. 이 전류가 엄청난 세기의 자기장을 만들고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들이 이 자기장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호수의 끝을 눌러주면 물이 빠른 속도로 분출되는 것처럼 자기장에 묶인 입자들이 압축되었다가 양극단의 회전축에서 우주 공간으로 강력하게 분출되는데 이것을 제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보면 이 제트와 부착 원반이 모두 블랙홀 주변이 밝게 빛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직 관측되지 않은 호킹 복사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시한 이 이론은 블랙홀의 사건지평선 주변에서 가상 입자쌍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다가 운 좋게도 한 입자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입자는 우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블랙홀은 마치 빛을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빛은 매우 약합니다. 다만 블랙홀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에는 이 복사가 폭발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밝게 빛나는 블랙홀의 실제 사건 지평선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전파 망원경과 전파 간섭계, 즉 VLBI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왜 굳이 전파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주를 볼 수 있는 창은 가시광선과 전파 대역 딱 2군데뿐입니다. 물론 가시광선 망원경이 같은 크기일 때 분해능, 즉 선명도는 훨씬 좋지만 전파는 파장이 길어 우리 은하 중심처럼 가스가 많고 먼지가 가득한 곳을 관측할 때 유리합니다. 전파는 이러한 우주의 가림막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블랙홀을 들여다보는데 적합한 것이죠. 또한 전파는 파장이 길어서 정밀한 시계를 사용해 파장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 간섭계입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커다란 단일 망원경으로도 그 작은 크기를 선명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 간섭계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는 지구상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들이 받은 신호를 정밀하게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그 신호를 합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망원경들 사이의 거리만큼 큰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 같은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토대로 마침내 2017년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 M87과 사기타리우스 A 스타 우리 은하 중심의 영상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블랙홀은 모두 2017년에 관측되었지만 M87은 2년 만에 영상으로 공개된 반면에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은 영상 공개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이 M87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음에도 관측이 어려웠던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주변 우리 은하에는 가스가 아주 많아서 관측을 방해했습니다. M87이 속한 거대 타원 은하는 가스가 적어 깨끗한 관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은 M87보다 질량이 약 1500배 작아서 크기도 그만큼 작습니다. 블랙홀은 크기가 작을수록 변화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
M87의 모습이 변하는데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린 반면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은 몇 분에서 몇 시간 만에 모습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천체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 영상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현재 M87과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 단 2개의 블랙홀 사건 지평선만 관측했습니다. 이는 놀랍고 위대한 성과입니다만 블랙홀이 가진 성질을 이해하고 중력 이론을 검증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더 많은 블랙홀을 더 높은 분해능으로 관측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만든 강한 중력장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중력을 연구하는 최고의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2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차세대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준비하여 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대부분의 블랙홀은 멀거나 어두워서 놓치고 있습니다. 망원경의 감도를 높이면 현재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가까이 있는 블랙홀들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L2 포지션,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거리에 전파 망원경을 배치하여 150만 킬로미터 크기의 망원경 효과를 얻어 분해능을 극대화하려는 야심찬 계획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둘째, 초거대 블랙홀의 중력파를 관측하는 연구입니다. SKA와 같은 거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우리 은하 내에 있는 펄사, 즉 중성자 별 중에서 전파를 방출하는 천체를 정밀하게 관측하면 펄사와 지구 사이의 시공간이 중력파 때문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펄사 타이밍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먼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SK가 완성되면 이론적으로 우리 은하에 있는 모든 펄사를 활용하여 은하 크기의 중력파 망원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중력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추적하는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블랙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초반부터 VLBI 분야를 육성하여 한국우주전파 관측망을 건설했습니다. 한국우주전파 관측망 KVN은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관측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대기 중의 수증기로 인한 신호 오차를 낮은 주파수 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함으로써 망원경의 감도를 이론적인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VLBI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상상만 했으나 실제로 시도해보지 못했던 높은 주파수에서 위상 보정이라는 기술로 더 높은 주파수 관측을 용이하게 만드는 기술을 실제로 개발을 하고 관측에 적용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것은 마치 피렌체 대성당을 지을 때 브루넬스키가 달걀을 깨서 보여주면서 반구 형태의 도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이 천문학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서 있는 상황이 매우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KVN 방식의 관측 기술은 차세대 사건 지평선 망원경의 핵심 기술로 채택되었으며 블랙홀 영상 관측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KVN 관측을 통해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인 사기타리우스 A스타의 블랙홀 고리가 지구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중요한 관측 결과를 얻었으며 M87 블랙홀이 팽이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중반 천문학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SK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SK를 이용한 초거대 블랙홀의 중력파 관측, 그리고 SKA가 정밀 관측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인 지구 이온층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좋은 관측 결과를 얻는 기법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천문학이 낙후되었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21세기에 들어서 그리고 특히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다음 목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KVN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서 아직 관측이 되지 않은 조금 어두운 블랙홀들을 관측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다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SKA가 도래하는 시대에 한국이 중력파를 방출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병합 과정을 높은 분해능의 영상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관측하는 것이 중요한 다른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ST의 장점은 학생들이 직접 진행 중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UST에 합류한 학생들이
이온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 관측 그리고 SKA를 위한 연구 개발에 저희 연구진과 함께 손에 잡히는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USTA를 통해 배출된 훌륭한 연구진들을 보면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새로 UST에 들어올 학생들은 그보다 더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이는 연구자들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가 천문학 그리고 우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진로가 상당히 밝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 그것이 결코 세계의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학자들은 블랙홀 연구를 통해 중력의 비밀을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